1993년 여름, 경기도 한 섬유공단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여공 3명이 밤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책상 위엔 뜯지도 않은 월급 봉투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세 사람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실종 닷새 뒤 공단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된 구두 한 짝과 담배꽁초 3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옆에 떨어져 있던 일기장에는 30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3년 7월 18일 새벽 4시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여름 습기가 가득한 새벽 공기 속에서 섬유 공장의 야간 교대조가 막일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멈추자 공장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여공들은 피곤한 얼굴을 질질 끌며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는 22살 김수연, 20살 박은지, 그리고 19살 오미라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기숙사 3층 302호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고향은 달랐지만 좁은 방 안에서 자매처럼 지내온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수연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충북 제천에서 올라왔고 미라는 전남 광양에서 왔습니다. 셋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단으로 왔습니다. 언니, 오늘 월급 나왔어. 이번엔 꼭 집에 보내야 돼. 은지가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봉급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이번 달은 꼭 보내자. 방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작은 전기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밤새 기계 앞에 서 있던 다리가 쑤셨지만 이들에게 이런 일상은 익숙했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엔 외출할 거야.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와 미라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가끔 혼자 외출하곤 했으니까요. 새벽 5시 세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책상 위엔 뜯지 않은 월급 봉투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세 사람은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02호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공장 관리자가 기숙사로 올라왔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아침에 누웠던 그대로였고 책상 위엔 월급 봉투만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애들이 어디 간 거야? 관리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엔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젊은 여공들이 무단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어도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측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세 사람 모두 집에도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월 20일 경찰에 정식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월 18일 새벽 3시 12분 세 사람이 함께 기숙사를 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출근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공장 경비실 출입대장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당직 경비원은 세 사람이 급하게 정문을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한 듯이 걸어 나갔어요. 가방도 안 들고요.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공단 인근 야산과 저수지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여공 3명 집단 실종, 미스터리 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공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공장 앞에서 밤새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지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미라의 오빠는 혼자 야산을 헤매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닷새째 되던 7월 23일, 공단에서 3km 떨어진 저수지 둑길에서 한 주민이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여성용 구두 한 짝. 그 옆에는 담배꽁초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구두는 박은지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지가 실종 당일 신고 있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배꽁초는 누구의 것일까요? DNA 감식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은 담배꽁초를 증거물로 수거했지만 명확한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수지는 샅샅이 수색됐지만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공단 쓰레기 집화장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김수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가 찢어지고 물에 젖어 있었지만 내용은 대부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릴 노리는 사람이 있어. 야간에 자꾸 따라와. 은지도 봤대. 하지만 말하면 해코지 당할까 무서워. 날짜는 7월 15일, 실종 사흘 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도망친 걸까요? 2025년 지금 사건 발생 32년이 지났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두 한 짝과 담배꽁초, 그리고 일기장 속 짧은 문장만이 남아 그날의 공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청춘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일상이라 믿는 그 순간, 과연 우리는 안전한 걸까요? 일기장 속 문장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릴 노리는 사람이 있어. 이 한 줄은 단순 가출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공단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섬유 공장에는 여공 120명, 남성 직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야간 교대조와 겹치는 인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누가 세 사람을 따라다녔을까요? 경찰은 같은 기숙사에 살던 여공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됩니다. 304호에 살던 21살 이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요. 밤에 기숙사 앞에 누가 계속 서 있었어요. 담배 피우면서요. 얼굴은 못 봤는데 키 큰 남자였어요. 같은 층 306호의 김미선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도 들렸고요. 근데 기숙사는 여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증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여공들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간에 누군가 기숙사 주변을 배회했고 특정 여공들을 주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공단의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여공들은 대부분 어리고 가난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수연의 일기장에 적힌 말하면 해코지 당할까 무서워라는 문장이 그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공장 남성 직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도 있었고 애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공단 정문 경비를 서던 50대 남성 박모 씨가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3명의 젊은 여자가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고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증언은 중요했습니다. 기숙사를 나간 시각과 거의 일치했으니까요. 박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시간에 버스는 안 다녀요. 첫 차가 새벽 5시거든요. 그렇다면 세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박 씨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 이후는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잠깐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는 이미 없더라고요.
10분도 안 됐을 텐데. 10분. 단 10분 사이에 세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이틀 뒤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단 근처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40대 기사 최모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증언은 박 씨의 것과 달랐습니다. 7월 18일 새벽 3시 40분쯤 저수지 쪽 도로에서 손님을 태웠어요. 젊은 여자 둘이었어요.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남자 2명이 같이 탔어요. 어떤 남자들이었습니까?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한 명은 흰색 셔츠 입고 있었고 한 명은 검은색 티셔츠였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여자들이 말이 없었어요. 그냥 굳어있다고 해야 하나. 남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최 씨는 그들을 안산역까지 태웠다고 했습니다. 요금을 받고 내려주는데 여자 중 한 명이 뒤돌아보며 눈빛으로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연인들끼리 다툰 건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죠. 실종된 여공들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두 증언은 명백히 달랐습니다. 경비원 박 씨는 3명이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고 했고 택시기사 최 씨는 2명만 봤으며 남자 2명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3시와 3시 40분. 그렇다면 한 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두 증언 모두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산역 주변 여관과 모텔 업주들에게 질문했고 역매표소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목격자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뿌렸지만 추가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수사팀에게 또 다른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공단 인근 편의점 주인이 제보했습니다. 7월 17일 밤 10시경 김수연이 혼자 가게에 들렀다는 겁니다. 담배 한 갑과 공중전화 카드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담배를 사길래 이상했어요. 맨날 오는데 담배는 처음 사더라고요. 수연은 비흡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담배를 샀을까요? 편의점 주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공중전화 카드 사고 나서 밖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가더라고요. 한 15분쯤 통화하고 갔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누구와 통화했을까요? 그리고 저수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수연이 산 담배는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은 공중전화 기록을 추적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통화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언은 계속 엇갈렸고 단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흩어진 걸까요? 자발적으로 떠난 걸까요?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걸까요?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우릴 노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단서는 이제 막 발견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1993년 8월 5일 실종 18회째 되는 날.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엇갈린 증언들, 모호한 출입 기록, 그리고 사라진 세 사람.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경찰은 세 사람의 유품을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 302호에 남겨진 물건들. 옷가지, 화장품, 편지, 그리고 작은 전자기기 하나. 김수연의 호출기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휴대전화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용하던 통신수단은 삐삐라 불리던 호출기였습니다. 작은 액정 화면에 숫자나 짧은 문자가 표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의 호출기는 작고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호출기를 켜고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먹자, 내일 봐, 엄마한테 전화해 같은 일상적인 문자들.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7월 18일 새벽 3시 40분. 도와줘. 단 3글자였습니다.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3시 40분이라면 택시기사가 목격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시각에 수연은 누군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발신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호출기 시스템은 발신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호출기 서비스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발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시스템은 메시지 내용만 전송했고 발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누가 보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 수연 자신이 공중전화를 통해 자신의 호출기로 보낸 것. 둘, 다른 누군가가 수연을 대신해 보낸 것. 만약 수연이 직접 보냈다면 그녀는 새벽 3시 40분에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메시지를 보낼 만큼의 여유는 있었지만 직접 신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보냈다면 은지나 미라가 보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혹은 전혀 다른 누군가가. 경찰은 실종 당일 새벽 공단 인근의 모든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총 13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전화부스에서 메시지가 발신됐는지 추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각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남아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공단 북쪽 끝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여성용 헤어핀이었습니다. 은빛 금속 재질의 작은 꽃무늬가 새겨진 핀. 기숙사 동료들이 확인한 결과 박은지가 자주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은지가 맨날 끼고 다녔어요. 똑같은 거예요. 공중전화 부스는 저수지로 가는 도로 입구에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웠다던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새벽 3시에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 잠시 섰다가 저수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헤어핀을 떨어뜨렸고 공중전화로 도와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 40분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그들은 새벽에 기숙사를 나왔을까요? 왜 저수지 쪽으로 갔을까요? 함께 있던 남자 2명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안산역에서 내린 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안산역 주변 여관과 모텔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투숙한 기록 중 세 여성과 일치하는 건 없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도 조사했습니다. 매표소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승차권 판매 기록을 뒤졌지만 유의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8월 중순,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고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거나 오인 목격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봤어요. 서울 명동에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대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뉴스는 다른 사건들로 채워졌고 사람들의 관심도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매일 공단 앞에 나왔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은지의 아버지는 저수지를 따라 걸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라의 오빠는 혼자 전단지를 만들어 거리에 붙였습니다. 제 동생을 찾습니다. 어떤 정보라도 좋으니 연락주세요.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실체는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1998년 10월 실종 사건 발생 5년 후 사건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경찰 기록은 미제 사건 파일철 깊숙이 묻혀 있었고 언론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새로운 여공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옵니다. 1998년 10월 14일 밤 11시 안산의 한 선술집. 40대 중반의 남성 한 명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1993년 당시 반월공단에서 일했던 전직 노동자였습니다. 이름은 정모 씨. 지금은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의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너 93년에 반월공단에서 일어난 그 사건 알아? 여공 3명 실종된 거.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근데 왜? 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 그거 좀 알아. 당시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 씨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93년 여름에 말이야. 공단 안에 조폭들이 돌아다녔어. 젊은 애들이었는데 인천에서 왔다더라. 무슨 소리야? 여공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고 그랬어. 겁주고 협박하고. 안 주면 가만 안 둔다고. 정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야간 경비 일을 겸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7월 초순 기숙사 뒤편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여공들을 기다리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흰 셔츠 입고 있었고 한 명은 검은 티셔츠. 담배 피우면서 계속 기숙사 쪽 보고 있더라고. 택시기사가 목격했던 바로 그 남자들과 복장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하겠어? 무서워서 못했지. 그 새끼들 눈빛 봐라. 아, 진짜. 정 씨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들었어. 여공 몇 명이 돈 안 줬다고 혼났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들었대. 누가? 나도 이름은 몰라. 근데 그 이후로 그 애들이 사라졌잖아. 3명이. 술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이래. 그 여공들이 끝까지 돈 안 주고 버티니까 조폭들이 겁을 주려고 새벽에 불러냈대. 협박하려고. 근데 일이 커졌다는 거야. 일이 컸다니? 그게. 정확히는 나도 몰라.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조폭 새끼들도 공단에 안 나타났어. 완전히 사라졌다고. 정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 중 한 명이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정 씨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깬 정 씨의 태도는 전날 밤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소문으로 들은 얘기예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럼 목격한 건 사실입니까? 남자 2명 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조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던 거지.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도 아니었고. 경찰은 정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993년 여름 인천 지역 조직폭력배 중 반월공단에 출입했던 인물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강모 씨와 이모 씨. 두 사람은 인천 부평의 소규모 조직에 속해 있었고 93년 여름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모 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모 씨는 1996년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또다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그 조직에 속해 있던 다른 인물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대부분은 감옥에 있거나 조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조직의 말단이었던 박모 씨. 그는 지금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93년 여름에 강 씨랑 이 씨가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박 씨는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형님들 일에 우리 같은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혹시 반월공단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박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니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냥 형님들이 어디선가 일을 벌였는데 일이 꼬였다고. 그래서 한동안 숨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의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도 구체적 증언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늦은 고백은 하나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새 여공은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저항했고 그 결과 강제로 끌려갔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의 윤곽만큼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재수사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용의자는 죽었거나 사라졌고 증거는 불충분했으며
목격자들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다시 미제 사건함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여공의 가족들에게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김수연의 어머니 김말순 씨는 1993년 7월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꼭 돌아올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녀는 딸의 사진이 든 액자를 품에 안고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한결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나가던 이들이 말을 걸었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언론도 가끔 찾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무뎌졌습니다. 저 아줌마 또 나왔네. 딱하긴 한데 이제 몇 년째야. 김 씨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2000년 겨울 김 씨는 폐렴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수연이 보내던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수연이만 돌아오면 다 괜찮을 텐데. 그녀는 병상에서도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01년 3월 5일 김말순 씨는 5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였습니다. 박은지의 아버지 박종철 씨는 다른 방식으로 딸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수지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구두가 발견된 바로 그곳. 그는 그곳에 딸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은지야, 아빠 왔다.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는 저수지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낚시꾼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물속에 뭐 있거나 이상한 냄새 나거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수지가 얼마나 넓은데요. 여기서 뭘 찾겠어요. 그래도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물가에서 직접 뒤지기도 했습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9년 박 씨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로 버틴 세월의 대가였습니다. 의사는 금주를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은지를 못 찾았는데 어떻게 술을 끊어요? 술이라도 안 마시면 미쳐버려요. 2003년 8월 박종철 씨는 61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은지 곁에 묻어줘. 하지만 은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미라의 오빠 오성만 씨는 가장 오래 버텼습니다. 그는 동생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제 동생을 찾습니다. 1993년 7월 18일 실종. 키 158cm, 긴 생머리 왼쪽 볼에 작은 점. 그는 유흥가를 뒤졌습니다. 혹시 인신매매를 당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노래방, 룸살롱, 안마시술소. 그는 가능한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미라 아니냐? 오미라. 19살이었어. 하지만 어디에도 동생은 없었습니다. 2005년 오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정도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오 씨는 가진 돈을 모두 탐정비로 썼습니다. 빚까지 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미라도 이제 포기하라고 할 거야. 하지만 오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미라는 정말 끝이야. 내가라도 찾아야지. 2010년 오성만 씨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7년간의 절망은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2015년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동생 미라가 공장 앞에 서 있는 꿈. 19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오빠, 나 여기 있었어. 그는 꿈속에서 동생을 껴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도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오성만 씨는 60대 중반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7월 18일이면 반월공단을 찾습니다. 미라야, 오빠 또 왔어. 미안해. 아직도 못 찾았어.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전단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전단지를. 세 가족의 삶은 1993년 7월 18일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다 죽었고, 아버지는 술로 버티다 죽었으며, 오빠는 절망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실종은 단지 세 사람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삶까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새 여공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25년 7월 18일, 사건 발생 32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성만 씨는 여전히 반월공단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로 완전히 바뀐 그곳. 섬유공장은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기숙사가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32년 전 이곳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오 씨는 손에 든 낡은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동생 미라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색이 발에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라야, 오빠가 또 왔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경찰 기록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7월 18일 새벽 3시 12분, 김수연, 박은지, 오미라는 기숙사를 나갔습니다. 새벽 3시경, 경비원은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 수연의 호출기에 도와줘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택시기사는 여성 2명과 남성 2명을 안산역까지 태웠습니다. 그 이후 세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단서는 5가지였습니다. 첫째, 뜯지 않은 월급 봉투 3개. 둘째, 일기장에 적힌 우릴 노리는 사람이 있어라는 문장. 셋째, 저수지에서 발견된 구두 한 짝과 담배꽁초 3개. 넷째, 호출기에 남겨진 도와줘라는 메시지. 다섯째,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발견된 헤어핀. 이 단서들이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수사 기록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조직폭력배에 의한 강제 납치. 1998년 전직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단에는 여공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수연 일기장의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세 사람이 협박에 저항했고 새벽에 불려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세 사람 모두를 데려갔을까요? 한 명만 협박해도 충분했을 텐데. 그리고 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가설, 계획된 도주. 세 사람이 공단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도망쳤을 가능성입니다. 월급 봉투를 두고 간 것은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줘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두와 헤어핀은 왜 떨어져 있었을까요? 세 번째 가설, 제3자 개입. 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가 우연히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입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저수지 근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32년 동안 수백 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봤다는 사람,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람, 심지어 중국으로 밀항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확인됐지만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2010년 경찰은 냉각 사건 재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로 다시 단서를 분석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구두와 헤어핀도 재감식했지만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조사도 중단됐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청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93-13-718. 정보가 들어오면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하도록 대기 상태입니다. 하지만 32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조직폭력배들도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오성만 씨는 편의점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라야, 오빠는 미안해. 끝까지 못 찾았어.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매년 이곳을 찾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왜냐하면 그것만이 동생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993년 7월 18일 새벽 3명의 여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누군가 강제로 데려간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32년이 지났지만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김수연, 박은직, 오미라. 22살, 20살, 19살. 그들의 시간은 그날 새벽 3시 40분에 멈춰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가? 여공들의 두려움을 누군가 들어주었더라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1993년 여름, 반월공단에서 사라진 새 여공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진실을 찾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라진 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